안녕하세요, 라노입니다. 오늘은 유리 앵무새 브리더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분이 원래 인터넷 쇼핑을 하시는 분인데 앵무새를 취미로 키우기 시작하시다가 이렇게 전문 브리더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예약을 해야지 분양이 가능하다고 해요. 브리딩 시설은 브리더 집 앞에 있어서 시간을 예약하고 방문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더운 나라라서 따로 보온이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장마 때는 추워져서 온도가 24도 밑으로 떨어질 때는 천장 히터기를 필수로 켜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리 앵무새 모프가 이렇게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블루랑 마블색이 제일 예뻐 보였어요. 이 아이들은 태어나고 부모와 분리해서 이유식을 주는 아이들인데요. 지금 밥 달라고 저렇게 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의 본래 서식지는 에콰도르 서부와 페루 북서부입니다. 작은 앵무새지만 사람과 교감을 잘 이루며 친밀하다고 해요. 지금은 밥 달라고 오는 거지 대형 앵무새처럼 큰 소리를 내지 않아서 아파트에서 키우기는 적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브리더분도 이 아이들이 아파트, 그러니까 이웃이 가까운 데에서 키우기 적합한 동물이라고 하지만 실제 제가 여기 갔을 때 다 큰 아이들은 울지 않고 어린 아이들이 밥 달라고 울었습니다. 제가 귀가 조금 예민한 편이라 우는 소리도 워낙 고음이라 많이 시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분명 동물마다 성격이 다 달라서 잘 우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을 거예요. 앵바의 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앵무새 기준이지 유리 앵무새가 조용한 애완조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길이는 11cm에서 14cm 정도 되고요. 무게는 평균 30g 정도 됩니다. 야생 페루에서 발견된 아이들은 녹색이고 돌연변이 현상으로 다른 색깔들이 나옵니다. 이 아이들은 DNA 검사 없이도 암수 구분이 쉬운 편이라고 해요. 암컷은 날개 부분이 수컷에 비해 색깔이 상대적으로 연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모프마다 차이가 있어서 특정 모프는 DNA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요. 아마 단순한 색은 암수 구별이 어렵겠죠. 이 브리더는 경험이 많이 쌓이면 외관만 보고도 안다고 합니다. 소형종 중에서 수명이 가장 긴 앵무새이며 15년에서 20년 정도 살아서 한번 입양할 때 신중하게 고민하고 입양해야 합니다. 25년까지 산 기록도 있다고 해요. 야생에서는 40에서 50마리씩 무리지어 산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사이테스 2급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형 앵무새와 달리 지적일 때가 있는데 예쁜 소리를 내어 애조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참고로 작은 앵무새 중에서 가장 말을 잘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꾸준한 반복 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의 단어를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덩치가 작은 만큼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호기심이 많아서 애완조로 인정받고 있고 사람에게는 애교가 많은 편이지만 다른 앵무새들에 비해서는 사나운 편입니다. 제가 직접 핸들링 해봤는데 무누님이 강하더라고요. 발정기 때 수컷과 암컷의 시기가 안 맞으면 앵무새 중에서도 카니발리즘이 가장 심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에게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카니발리즘이란 동족 포식을 말하는 겁니다. 사자, 사마귀, 햄스터, 침팬지 등 많은 동물에게서 일어나죠. 프레리독 같은 경우 여러 암컷들이 새끼를 낳을 때 다른 암컷의 새끼를 잡아먹어서 자신의 새끼의 생존을 높인다고 한다고 해요. 동물의 카니발리즘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유리 앵무는 번식기에 4개에서 7개, 많게는 10개까지 알을 낳는다고 해요. 반려조로 키우고 싶을 경우 한 마리만 키우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무새들은 쌍을 이룰 시 주인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친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먹이로는 씨앗과 열매, 견과류, 야채가 있지만 주식으로 앵무새 펠렛을 주면 되겠습니다. 펠렛은 앵무새 사료로 다양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제일 무난합니다. 사람도 입맛이 다 다르듯이 앵무새에게 펠렛을 선택하기 전에 소분으로 기호도 테스트를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한 듯해요. 대량으로 사고 안 먹으면 곤란하니까요. 보통 펠렛을 주식으로 주고 간식으로 야채나 과일을 주더라고요. 시중에 워낙 좋은 장난감이 많아서 밧줄, 구슬, 그네 같은 걸 넣어주면 잘 가지고 논다고 해요. 유리앵무는 기분이 좋으면 주인에게 좌우로 몸을 흔들면서 웨이브 춤을 춘다고 합니다. 앵무새 중에서 제일 작으면서 머리가 좋고 어렸을 때부터 사람과 유대감이 형성이 잘 되면 사람인지 착각할 정도라고 해요. 유리앵무는 활동량과 움직임이 많아서 너무 작은 새장보다는 큰 새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역시 모프마다 달랐는데요. 가격이 6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은 브리더마다 차이가 있고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도 초창기 희소성 때문에 분양가가 높았다가 카니발리즘과 브리딩으로 인하여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고 해요. 알비노 같은 경우 200만원까지 갔다 하니 물론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이제 반복되겠지만 여기 동남아는 가격이 잘 유지되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분양이 예약된 아이들이거나 분리 전 단기 아이들이라고 해요. 이유식이 끝난 아이들인데 아직도 밥을 달라고 저렇게 오네요. 여기는 브리더가 계속해서 직접 한 마리 한 마리 핸드피딩을 해주는 아이들인데요. 어미한테서 분리를 해서 모아두는 곳입니다. 이유식을 사람이 하느냐 어미가 하냐에 따라서 관성조가 될지 애완조가 될지 결정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기새가 완전히 눈을 뜨기 전에 분리하고 이유식을 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히 좋은 반려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어떤 동물도 아기 모습은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손가락을 저렇게 주면 계속해서 따라오는 게 정말 귀엽습니다. 제가 지금 소리를 많이 줄였는데 잠시 소리를 키워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네, 다시 소리를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손에 핸들링을 해보니 스스로 균형을 잘 잡더라고요. 처음에는 소리가 조금 시끄러웠는데 익숙해지니 괜찮았습니다. 태국에는 야생 모니터와 뱀들이 많아서 철장만 밖에 두고 키우기에는 많이 위험합니다. 계속해서 밥 달라고 저렇게 제 손을 물더라고요. 나중에 강하게 물 때는 조금 아팠습니다. 조금 더 세게 물었다면 피도 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방금 전 아이보다 큰 아이인데 깃털이 상당히 예쁘죠. 손에다가 응가라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응가는 안 하더라고요. 새장에서 배변하는 훈련을 하면 새장에서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앵무새를 키우시는 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털과 파우더입니다. 앵무새들은 털갈이를 계속하고 파우더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파우더는 날갯깃이 물에 젖지 않게 하는 가루인데 물에 젖으면 새가 날지를 못하기 때문에 비염이 심한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예민합니다. 이 아이들은 다른 앵무새들에 비해 파우더의 양이 적은 편이라고 해요. 브리더가 보여줄 게 있다고 하면서 케이지 밖으로 연결된 나무 박스를 열어서 안에 보니 갓 태어난 아기 앵무새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자라난 아이들이 있었어요. 너무 귀엽고 신기했습니다. 앵무새 알 자체도 너무 작고 귀엽더라고요. 산란은 하루 걸쳐서 하나씩 낳고 포란일, 즉 알을 품는 날은 보통 20일 정도 된다고 해요. 이유식은 6주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며 6개월 정도 되면 깃털이 대부분 자란다고 합니다.
다음에도 다양하고 새로운 동물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